지난 9월 초부터 미군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을 지나는 마약 운반 추정 선박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 자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카리브해 국가에 집착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런 공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선박이라고 공격해서 11명을 사망시킨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9일까지 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모두 18차례 공격해서 적어도 7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특히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공격이 잦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수송에 관련된 선박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르코 테러리스트, 즉 네. 마약 테러 분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은 국가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당국은 네. 마약과 관련 없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어부들이다. 이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푸에르토리코에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네. 또 제럴드 포드 세계 최대의 항모입니다. 항모뿐만 아니라 8대의 전함 그리고 한 대 핵 잠수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해병 기동 군견대를 수륙 양유함에 태워서 대기 중입니다.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전투기들을 갖다가 배치하고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대규모의 군사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 단속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마약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냉전 때부터 있었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질화된 문제인데요. 그렇다 해서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해에서는 마약 선박이라도 해도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네. 이게 공격을 군사력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해군 경찰력도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미국이 또 카리브해에서 증강한 군사력은 마약 단속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약 단속이 아니라 침공에 어울리는 규모입니다. 네. 시장과 민간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테러 분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피해 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네. 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그 당사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지난 10월 27일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4척의 선박을 공격해서 14명을 죽였는데 우리 그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었고 미리 마약 밀매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서 이 선박들이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우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공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이 존중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콜롬비아 선박을 공격해서 3명을 사망시켰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가지고 무고한 어민 알레한드로 카란자가 죽었다. 직접 죽은 사람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네. 그건 마약과 상관없고 어부였는데 그때 당시 선박이 고장이 나서 표류 중이었는데 이렇게 구조신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AP통신이 지난 7일에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 측이 주장이 좀 의심이 있습니다. 이 탐사 보도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어부이거나 네. 생계형 밀수 초범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이후 공격했던 곳이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해변인데요. 네네. 그 베네수엘라 해변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신원을 갖다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네. 공격당한 선박은 주로 베네수엘라 파리아 반도에서 출항한 소형 어선들이었고 사망한 9명의 신원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은 처음 또는 두 번째 밀수 시도자였다. 그래서 조직범죄 핵심 인물보다는
생계형 하청 인력에 불과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로베르토 산초스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42세고 월 수입이 $100 정도고 첫 밀수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후안 푸엔테스라는 사람은 버스 기사인데 차량 고장으로 생계가 막막해서 첫 밀수 시도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 파리아 반도가 수도 전기 뭐 실업률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급증해서 공공 인프라가 부정해서 어부 노동자 택시 이런 사람들이 밀수에 내몰리는 구조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로 거래되는 마약이라는 건 물론 마약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거래되는 건 주로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큰 문제가 되기는 합성 오피아와는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빈곤에 내몰리다 보니까 어떤 미술을 처음 그렇죠. 두 처음이나 번째 이 정도. 생계형이라는 아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공개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10월 15일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밀 공작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또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또 19일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인 마약 지도자다 이렇게 하고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즉 미국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죠.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착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역대 정부가 많이 그래왔습니다.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반미 사회주의를 피방한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 교체를 추구해왔죠. 베네수엘라는 잘 알다시피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최대입니다. 네. 카리브해 위치해서 미국에서는 사활적인 국가죠. 중요하게. 그렇죠. 차베스가 집권하고 난 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석유 판돈으로 국내 중하류층을 지원해서 지지 기반을 만들고 또 차베스주의라 불리는 자신의 사회주의 운동을 중남미로 전파했습니다. 네. 그의 집권 동안 중남미에는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늘어나서 이른바 핑크 물결이 일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집권 초인 200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차베스가 47시간 동안 감금당했으나 지지층들의 저항으로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경제제와 봉쇄를 가해와서 베네수엘라 현재 경제사의 위기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차베스가 암으로 숨진 2012년 이후에 후계자인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 왔는데요. 네. 몇 차례 정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첫 대선이 2013년 대선 때부터 야당과 미국 등 서방은 부정선거다. 그리고 마두로의 정통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카터 센터는 지난 2018년 대선 때까지는 베네수엘에서 뚜렷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두로도 2015년 야당이 다수인 의회를 무력화하면서 약간 좀 시끄럽게 됐죠. 급기야 2018년 대선 뒤에는 부정선거 시비가 절정에 달해서 후안 가이도 당시 의회 의장이 내가 이제 대통령이다. 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베네수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후안 가이도 정부를 지지했었죠. 네. 근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현재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정권 교체하자 이렇게 강력히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반대를 해갖고도 못했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군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군사 침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은 아주 베네수엘라가 정말로 미국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 사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지했던 이런 베네수엘라 침공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 들어서 지난 네. 1월 이후 출범 이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넷클리프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계획해 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9월 29일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평화를 추구한다. 노벨 평화상 달다.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얘기 보니까 약간 전쟁을 좀 부추기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미국이 대문제에 너무 개입을 했다고 하는 지지층의 염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해외 문제에 개입하고 국민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그렇죠. 백인 중하류층의 불만을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미국의 독립 이후에 내재됐던 고립주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퇴임 연설에서 미국이 해외 문제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해외 문제에 관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큰 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죠. 네. 이런 미국의 고립주의는 1823년 제임스 몬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멀로주의, 멀로 독트린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멀로 독트린은 사실 고립주의이기도 하지만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밖의 식민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 열강 니네들도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아라. 왜? 네.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세력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주변 더 넓게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대한 독점적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와 그 지지층들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표방해서 해외 문제에 과다하게 개입했다 하고 불만을 했는데 네. 이 트럼프가 그 대안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게 다 미국 땅이다 이렇게 맞아요. 막 공언한 것도 사실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서방구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서방구 우선주의를 멀로와 도널드 트럼프의 앞글자를 따서 네. 돈노 독트린이라고 풍자하기도 합니다. 돈노 독트린이란 미국의 세력권인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점령을 불사해서라도 다시 확고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죠. 북미 중남미까지는 네네. 우리 그렇지. 땅, 네, 그렇지. 우리 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유독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네. 지금 20년 이상 정권 교체 추구하고 있고 지금 콜롬비아까지 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이유 살펴볼까요?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생각하는 미국에게는 네. 특히 중요한 지역은 카리브해 지역입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카리브해는 미국의 호수이자 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땅이랑 접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중남미 지정학은 아마존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아마존강 이북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에게는 사활적입니다. 이에 비해 아마존강 이남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좀 약간 덜 주는 지역입니다. 중에다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쿠바를 침공해 점령하는 등 카리브 연안에서 집중적인 군사 개입을 아주 명감 해왔습니다. 있어요. 네. 냉전 때에는 1960년대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쿠바 침공을 계획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었고 1970년대에 니카라과 등지에서 좌파 반군을 소탕하는데 중앙정부국이 개입했고 1980년대에는 그레네다와 파나마를 침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네. 중남미 지금 마약 문제는 사실 냉전 때 중앙정부국이 좌익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있는 마약 연류 세력들과 협조하면서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강 이북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은 멕시코를 제외한다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며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남미의 중심지였습니다. 딱 그 길목에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역시 풍부한 석유로 지정학 가치가 높죠. 두 나라는 남미 대륙을 밖으로 연결하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두 나라에는 전통적인 친미 우파 정권이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비판적인 약간 좌파 성향을 바뀌니까 미국에는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네. 곧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 전략 백서에서는 국방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중국에 대한 대처에서 본토 및 주변 방위로 돌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방구 우선지를 내건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도 차제에 다시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실히 편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을까요? 네, 뉴욕 타임즈와 미국 신문에서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검토 중이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공군 폭격, 즉 전투기 폭격.
군사 시설을 타격해서 군 내부의 동요를 유발하고 마두로의 도피를 유도한다는 거고 네. 둘째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마두로의 생포 또는 제거를 시도한다는 거죠. 셋째는 석유 공양 중요한 시설 인프라를 점령해서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다 뭐 일장일단이라기보다는 뭔가 리스크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은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보 작전 및 군사 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도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미 상원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의회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내부 갈등과 정치적 계산도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마두로 제거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가 작전 실패 가능성 및 미군 피해 우려로 좀 신중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자꾸 질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침공이 시작되면 큰 논란이 일 것은 분명하고 미국이 다시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은의 No Song Without You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